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홀프렌즈 11기로 활동하고 있는 캐나다 멘토 김아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발표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캐나다로 떠난 이유 그리고 얻은 것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작년 2021년 3월에 캐나다 밴쿠버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서 올 4월에 돌아왔습니다. 1년간 저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일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캐나다 생활 팁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이력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하기 전에 2019년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잠깐 다녀왔고요. 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한창 코로나 시기에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교환학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3월에 캐나다 밴쿠버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라는 걸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휴학을 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2017년 12월쯤에 신청을 했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랜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냥 막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작정 휴학을 했고 되면은 준비해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또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학원을 좀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2019년 이제 될 때까지 첫 번째 인비테이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가 집에서 좀 멀어서 복학을 하게 되면은 집도 구해야 되고 조금 복잡한 것들이 있었는데 막상 또 다시 1년을 휴학을 하자니 비자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복학을 했습니다. 근데 또 워킹홀리데이를 가지 못한 미련이 좀 남아서 일단 받으면 1년 안에 나가면 되니까 하면서 다시 인비를 신청을 했는데 복학 한 달 만에 인비테이션 레터를 다시 받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워킹홀리데이 가고 싶었던 마음보다 다시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받아서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나 영어도 못하는데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너무 앞서더라고요. 사실 워킹홀리데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워킹홀리데이 때문에 그러면 미국 교환학생을 다녀와야겠다. 가서 해외에서 어떻게 사는지 좀 경험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에 없던 미국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고 4월에 받았던 인비테이션은 최종 합격 레터를 5월에 받았기 때문에 2020년 5월까지 입국 가능한 상태에서 교환학생 갔다가 바로 2020년에 워킹홀리데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 되었는데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 입국 금지가 되었어요. 저는 이때 캐나다 가려고 비행기도 다 구해놨고 했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강제적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고 이 당시에는 이런 코로나에 대한 준비된 게 없어서 캐나다 정부에서도 인비테이션을 연장해주는 이런 것들에 시간도 소요가 많이 돼서 2020년 1학기에 학교를 휴학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학기 휴학을 했었고 계속 인비테이션은 받았는데 캐나다를 못 가는 상황이니까 그냥 있을 순 없고 또 미국에서 나름 이렇게 영어 하는 상황에 좀 익숙해졌는데 그런 감을 잃기 싫어서 했던 게 잠깐의 말레이시아 온라인 교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자 연장을 3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받았는데 막상 또 가려니까 학교도 조금 남았고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한 상태여서 걱정도 되고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간 거는 안 갔을 때 후회가 너무 될 것 같아서 그게 3월 8일로 입국 가능 날짜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간단하게 캐나다 워홀 초기 비용을 적었어요. 많은 분들이 얼마가 드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포스팅을 했던 내용이라서 거기서 이제 내용 부분만 발췌를 해왔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비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비자 발급 비용도 조금 올랐을 테고 환율도 조금 올라서 금액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제가 캐나다를 갔을 때는 2주 자가격리를 했었어야 돼서 호텔이나 숙소 비용으로 예상치 못했던 금액이 더 발생했었고 최종적으로 토탈 약 495만 원 정도 썼던 걸로 나왔고요. 이거 관련된 자세한 내역은 포스팅으로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코로나임에도 결심하고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한 이유는 막연하게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단순했어요.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였고요. 돈 많이 벌고 싶다도 있었고. 근데 해외에서 살면서 돈을 벌면서 쓸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가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비자를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 되니까 처음에는 그걸 포기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랬다가 다시 비자 있는 사람들은 올 수 있어요 라고 오픈이 됐는데 그때 가서는 또 이게 가는 게 맞나 시기상으로 너무 미뤄지니까 또 그 처음 워킹홀리데이를 결심했던 마음, 열정이 많이 좀 죽었었던 거죠. 근데 캐나다 비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생에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비자고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메리트가 있었고 그걸 이미 받았는데 포기를 한다는 게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가격리를만 하고 오더라도 캐나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더라도 한번 가보자라는 것 때문에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가기 전에 영어 실력이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 또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봤었는데요. 사실 제가 막 교환학생도 하고 그래서 막 영어를 엄청 잘할 것 같은 느낌의 이력이지만 실력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토익이나 토스 같은 공인 인증 성적도 없었고요. 미국 교환학생 했었던 거는 그냥 해외에서 사는 삶이 이런 거구나 조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였고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갔으니까 좀 노는 데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교환학생 경험이 캐나다의 삶이 정말 비슷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있지만 영어 실력 면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가 좋았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가 영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영어 공부를 당연히 하시겠지만 한국에서 막 백날 첫날 학원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달이라도 어학원이나 이런 것들 신청해서 캐나다 현지에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친구도 사귀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학원을 하지 않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학원 온라인이어서 안 했던 것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외롭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학원을 다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 생각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가셨을 때 한 달 정도는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메인으로 스타벅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스타벅스 근무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스타벅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되고 지원을 한 거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로 간단하게 면접을 한 다음에 대면 면접 약속을 잡고 면접 보고 또 입사 결정이 나면 이제 메일로 입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지점에 지원을 했으나 거기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시스템을 알아보니 지원한 지점에서 하이어링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지점에서도 제가 넣은 이력서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더 좋은 지점에서 또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고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벅스 캐나다에서 일할 때 뭐 자격 같은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카페 경력이 없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카페에서 일을 했어서 카페 경력이 좀 많기는 했는데 어떤 카페를 가든 각자의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일하면 되고 스타벅스는 또 버튼식이라서 어려울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프랜차이즈고 또 빨리 돌아가는 카페이다 보니 라떼아트 같은 게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물론 리저브 가면 또 필요할 수 있지만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같이 일하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카페 경력이 정말 없고 카페 일을 정말 못하는 사람들도 고용이 되는 걸 보니까 경력은 정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라도 구인 시기가 좀 성수기다 하면은 카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고요. 영어 실력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뽑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매니저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그냥 열정이나 열심히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시는 것 같고 스타벅스 면접 생각보다 조금 심층적이었어요. 너가 지난 일의 경험에서 어떤 걸 얻었냐라든지 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라는 등의 좀 심층적인 면접이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또 블로그에도 포스팅 한번 했으니까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구직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보통 직접 레주메 돌리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것 같은데 인디드라는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이력서 입력한 다음에 간편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직접 돌리기보다는 인디드를 통해서 이력서를 넣었고 거기서 연락 왔을 때 직접 면접 보러 가는 등으로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카페로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네이버 대표 카페에 있어요. 여기는 캐나다 워홀 준비할 때 뭐 비자 신청 관련된 것들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또 우리는 밴쿠버 유학생이라고 우베뉴라고 부르는 다음 카페에 있는데, 여기는 밴쿠버 현지에 갔을 때 집을 구하거나 일을 구하거나 벼룩하는 등에 있을 때 많이 활용하고 쓰게 되실 카페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코로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프로세스가 늦은지 지원을 했을 때 한 연락이 늦은 편이었고 평균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 연락 받았을 때도 그렇고, 제가 또 한인자 포케바에서 일했을 때도 좀 한 3주 정도 됐던 것 같고, 이미 일을 구한 다음에도 이제 연락이 온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한 달 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왜 이렇게 연락 안 오지? 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 무엇이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캐나다에서는 주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거나 레스토랑 서버, 또 디시워셔라고 이제 설거지하는 일 정도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또 투잡으로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또 인디드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풀려서 호텔이나 카지노 등 분야가 정말 다양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밴쿠버 시급 15.65달러로 지금 약 16,000원 정도 되는데요. 팁을 정말 많이 받는 직종, 뭐 레스토랑 서버 이런 경우에는 팁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벌기도 합니다. 또 팁은 어떻게 받느냐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치 팁을 모아서 각 근무자 총 근무 시간에 따라서 나눠서 지급하기도 했어요. 근데 스타벅스는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 카페이다 보니까 팁이 많이 모이는 팁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가 일했던 포켓바에서는 근무 시간에 따라 그냥 그 시간에 번 팁을 그 시간 근무자들끼리 n분의 1 해서 나눠 갖는 거였는데,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적게 받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회전율이 빠른 식당이었기 때문에 팁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음식점이나 뭐 바와 같은 곳에서 펍 이런 데서 일하시면은 팁 정말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뭐 서버와 주방 근무자가 퍼센테이지나 비율로 나눠서 갖기도 하고, 근무 기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차등 지급하기도 하고, 그냥 담당한 테이블에 팁을 갖는 등의 팁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했던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는데, 여행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3월 말에 캐나다 밴쿠버 워홀을 시작했는데, 이때도 코로나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쉬워서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6개월로 잡았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8월 말에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스타벅스에서 일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적성에도 너무 잘 맞았고. 그래서 학교 졸업이 늦어지더라도 일단 1년을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록다운이 또 있어가지고 뭐 여행 제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행이나 뭐 이런 시간을 보내기보다 일만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외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다면 좋았던 건데, 한국이 잠깐 자가격리 해제가 됐던 적이 있어서 그때 캐나다 1년 워홀 하는데 한 열흘 정도 한국에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자 끝날 쯤 3월에 미국 뉴욕 여행도 다녀왔었고, 비자 끝나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 초대해서 미국 서부로 로드트립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라서 많이 여행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다녀온 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캐나다 갔을 때는 더 많이 자유롭게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다녀왔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장점이라면 좀 영어 배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들 말하는 미국식 영어라고 하죠. 캐나다 생활과 미국이 정말 많이 닮아 있는 게 많아서 미국식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환경이고, 미국 여행이 용이함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밴쿠버에서 시애틀까지 차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당일치기로 미국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 적지는 않았는 인종차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자체가 이민국의 나라라고 하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캐네디언이 누굴까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우리와 비슷한 피부를 가진 인종의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그것도 저는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도시의 조화로움도 너무 좋았고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산이 보이고 왼쪽으로 돌리면 막 바다가 보이는 이런 느낌의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움이 너무 좋았고, 또 한국과 비슷한 날씨라고도 해요. 근데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아무래도 위쪽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좀 더 춥다고는 느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살기 좋았던 날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을 꼽아보는데 사실 제가 살면서 단점이 뭘까 했을 때 별로 기억이 남는 게 없고 겨울에 비가 좀 많이 온다라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단점이라서 가져와 봤어요. 사실 저는 밴쿠버에 가서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알게 되었고 레인쿠버라는 별명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는데 한국의 장마처럼 비가 막 쏟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좀 미스트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비가 많이 와서 우울해지고 그런 정도의 날씨는 아니어서 큰 단점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5월 시기는 사실 언제가 답이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워홀도 다녀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성인 나이가 지나고 가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 나이라면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성인 나이입니다. 주마다 다르겠지만 만 21살부터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뭐 그런 걸 보면은 해외까지 갔는데 좀 외국 펍 분위기도 느껴볼 수 있고 나이 때문에 못 가면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이 나이가 지나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휴학하고 가는 거 어때요? 아니면은 학교 그냥 졸업하고 가는 게 나을까요?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 저는 올 끝나고 학교가 남아있는 게 뭐라도 할 게 남아있다는 게 안도감이 들어서 남겨놓고 갔는데 막상 갔을 때 좀 좋았던 시기에는 졸업하고 올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 끝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밴쿠버 홀리데이 생활 꿀팁이라면 교통카드, 컴패스 카드라고 해서 이제 월 정기권 이런 거 있고요. 또 CIBC라고 현지 은행 신용카드를 만들면 캐시백 되는 게 있고 또 플립이라는 가격 비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원하는 제품 검색하면은 어떤 마트에서 저렴하게 파는지 나오는 정보고요. 또 주변 한인마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해놓으면 할인 정보 이렇게 매일 연락 오니까 그걸로 이제 장 볼 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트랜시시라는 버스 어플도 있는데 구글맵으로 길찾기 통해서 활용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많이 이용했고요. 또 캐나다 밴쿠버 가면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제품이 아무래도 겨울에 비가 오니까 장화가 있고 겨울에 살짝 쌀쌀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장판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제가 지냈던 캐나다의 여름은 역대급으로 가장 더웠던 날인데요. 캐나다는 그렇게 더웠던 날이 없어서 사실 매장에 선풍기나 이제 에어컨이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막 버스 같은 거 이용할 때 손선풍기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경량 패딩도 가져가면은 이제 많이 껴입을 때 많이 도움이 됐고 전자레인지 밥진기라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는데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밥 만들 수 있어서 이것도 되게 유용했고 220V 멀티탭 가져가시면은 멀티탭 끝에만 이제 110V로 전원하는 거 해서 사용하시면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후회하냐요? 라는 질문에는 사실 즐겁고 행복한 워킹홀리데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떤 것이든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값진 경험들이었고 저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던 큰 경험이자 인생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워홀러들 많이 고민하시죠. 가야 될까 말까 1년 갔다 온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그것도 당연히 고민이 되는 한국 사회이지만 한 번뿐인 인생 안 해보고 후회하기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했을 때 조금이라도 아쉬움이 나올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저처럼 캐나다 발이라도 밟고 와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워홀프렌즈 11기 캐나다 멘토 김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